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인생에 다시는 없을 찰거머리 가족들을 아주 혼쭐나게 참교육을 시켜준 40대 여성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어쩜 저렇게 뻔뻔하고 기생충 같은 인간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진짜 고약한 인간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 딱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해충들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제 인생에 끌어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 귀신들이 나 귀신이요 하고 처음부터 등장하나요? 소리 소문 없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죠. 제가 처치한 찰거머리 기생충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대학교를 패션 디자인과를 나와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 동대문 쪽에 자리가 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대였는데 대학교 졸업 이후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얼마나 모았겠어요? 당연히 동대문에 내 가게를 차릴 땐 돈이 많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시고 제가 모아놓은 돈까지 다 합하고도 부족한 금액들은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싹 다 받아서 가게를 차렸죠. 동대문에서 일하면서 서러운 시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 동대문 안에서 치열하게 자리를 잡아야 했기에 연애고 뭐고 결혼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외에는 연애를 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안 되는 연애 경험을 지나서 제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 나이가 보였어요. 30대 초반을 넘어가는 제 나이를 보면서 이젠 연애도 좀 하고 결혼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 잘 아는 지인이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길래 바로 나갔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이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는 1살밖에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식당을 하나 차려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죠. TV에도 종종 나오는 유명 셰프와 함께 협업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입소문이 잘 타서 그런지 장사가 꽤나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사업이 되는데도 남편은 거만하지 않고 착실하면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도 제 남동생에게도 잘하는 사람인지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시댁은 좀 형편이 어려웠는데요. 남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저랑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댁에 돈을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사업 수완까지는 아니었기에 시댁 부모님은 남편 사업과는 별도로 녹록치 않은 사정으로 누상에서 야채와 과일을 판매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할 때도 따로 돈도 보태주지 못했어요. 대신에 저희 둘 다 나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저희 결혼 자금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댁은 여전히 돈이 없어 쩔쩔매면서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결혼하면서부터는 며느리 노릇을 열심히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나름 돈을 부족하지 않게 벌고 계셨지만 시부모님은 야채랑 과일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셨기에 제가 매달 용돈이랑 생활비를 넣어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생활하실 수 있게 해드렸죠. 근데 혹시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진짜 시부모님이 딱 그 짝이더라고요. 저희는 남편도 저도 돈을 웬만큼은 버니까 그래도 우리 쓸 것 좀 더 아껴서 시댁에서 여유 있게 쓰시라고 한 달에 70만 원씩을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달 10일마다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용돈이 빠지는 통장에 제가 바빠서 돈을 못 넣어놨더니 자동 이체가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저한테 득달같이 전화가 오지 뭐예요? 밤 늦게 자려고 누웠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매우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예, 오늘 돈 안 들어왔더라. 왜 안 보내니? 그거 가지고 나랑 네 시애비 생활하는 거 뻔히 아는 애가 그거 너네한테 몇 푼이나 한다고 그 돈을 안 보내고 있어. 네? 어머님 돈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통장에 돈을 안 넣어놨나 봐요. 지금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야, 젊은 애가 벌써부터 정신머리가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디다 써먹을래? 너 그 머리로 일은 어떻게 하니? 어? 안 망한 게 용하다, 용해.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용돈을 늦게 보내는 걸로 화를 내시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당혹스러웠던 건 이 돈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저를 깎아내리며 모욕스러운 말까지 했기 때문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제가 두 분께 용돈을 70만 원씩 보내드린다고 처음 말씀드렸을 땐 분명히 아이고 너네 둘이 앞으로 애도 낳고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걸 왜 우릴 주냐? 너네 쓰지. 라고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되셨는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실은 이전부터 조짐은 있었어요. 갑자기 사고 싶은 가방이 있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라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그걸 다짜고짜 사달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기분 전환도 시켜드릴 겸 해서 사드렸죠. 근데 그날 이후부터는 옷에 신발에 액세서리에 이것저것 다 사달라고 하시는 통에 그때만큼은 좀 딱 잘라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화근이 되어 서운했던 건지 용돈까지 늦어버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막장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호의를 권리가 되도록 둘 수는 없었기에 제가 따끔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 용돈 저희도 쉽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남편 사업 늘린다고 자금 여기저기 넣고 있어서 거의 제가 버는 돈으로 지내고 있어요.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돈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조금 늦었다고 어쩜 이렇게 서운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조곤조곤 따박따박 제 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어차피 내 아들 그거 사업 늘리면 당연히 또 성공할 텐데 그럼 벌어지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야. 그걸로 넌 내 아들 덕 보면서 살 건데 어디서 내 아들 돈을 날로 먹으려고 들어? 잔말 말고 돈이나 제대로 보내. 시모는 제 말에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하던 거 있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죄송한데요. 이번엔 용돈 못 드릴 것 같네요. 저도 그 돈 쉽게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희 쓸 것 다 쪼개서 어머님 아버님께 보내드리고 있던 거였다고요. 근데 어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돈 버는데 그게 뭐요? 저는 돈 안 버나요? 저 남편 돈 없어도 혼자 떵떵거리면서 잘 살 만큼 돈 벌어요. 그러니 어머님, 그렇게 제 돈 쉽게 생각하실 거면 앞으로 어머님 아들한테 돈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전화가 왔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 옆에 있던 남편이 통화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대충 눈치채고는 본인이 받고서 상황을 해결했죠. 당시 남편은 식당을 더 내기 위해서 남편이 버는 돈은 사업 자금으로 거의 다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 돈으로 집 생활비라든지 시부모 용돈을 모두 다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남편이 시모를 달래고는 본인이 쓰려고 남겨놓은 생활비 안에서 용돈을 보내드리면서 상황을 해결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상적이었기에 제가 시모에게 기가 막힌 꼴을 당한 걸 보면서 절 많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풀 수 있었던 거였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더는 안 되겠다는 걸 느낀 저는 그날 이후부터 시모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남편이 자기 생활비에서 보내도록 했죠. 남편도 사업을 더 확장시키면서 자기 쓸 것도 부족했기에 자기 용돈 안에서 보내느라 용돈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는 한 달에 70만 원 받던 걸 30만 원씩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어찌나 원망을 많이 해대는지 진짜 듣기 싫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야, 이 날강도야. 네가 내 아들 꼬셔서 용돈 줄였지? 어? 내가 전에 그 한 소리 했다고 이런 치사한 짓을 해? 너 내 아들 어떻게 꼬드겼어? 어떻게 꼬드겼냐고. 그놈의 옷 팔아먹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했는데 요즘 것들 옷이라고 보면 죄다 천박하게 천조가리 하나씩 걸치고 다니던데 네가 그딴 옷들 다 팔고 있지? 네 인성은 안 봐도 뻔하다. 안 봐도 뻔해.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아봤어 했는데. 시모는 너무나 심한 언사를 던졌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언제는 제가 파는 옷들 너무 예쁘다며 아가씨한테 옷 좀 챙겨주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천박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공짜로 누릴 건 다 누리시더니 그게 왜 그렇게 권리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호의로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드렸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요. 저희 부모님도 안 드리는 용돈을 어머님 아버님께만 드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부모님이나 챙길 거 그랬네요. 자꾸 이러시면 진짜로 제가 어머님 아들 꼬드겨서 그나마 보내드린 용돈까지 못 보내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만 끊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모에게 막 따지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역시나 그 뒤로 저한테 전화가 마구 왔고 남편한테까지 전화가 간 듯 했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은 제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남편은 시모 말대로 확장시키던 사업이 진짜로 잘 되어서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워낙에 머리가 좋아서 사업을 잘 돌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 셰프의 목도 컸기에 식당 운영은 계속해서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도 돈을 더 잘 벌었어요. 시모가 나중에 제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될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진짜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때 이후부터는 시모는 더더욱 기고만장해졌고 나날이 개념이 갈수록 더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성공을 하니 시모의 어깨가 쑥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개차반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에 시댁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그때 제가 옷을 좀 가격대가 나가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제가 좋아하는 샤땡 브랜드의 가방을 메고 갔었는데 시모가 저한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옷이랑 그 가방 다 뭐야? 어? 너 내 아들 돈으로 사치 부리고 다니냐? 어? 그래? 내 아들이 요즘 돈 잘 벌어오니까 그걸로 아주 호의호식을 하고 다니네. 야, 너 그거 당장 벗어. 내 아들 돈으로 사치 부리고 다니지 말라고. 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이거 다 제 돈으로 산 건데요. 그리고 이 가방이랑 옷 몇 년 전에 산 거예요. 최근에 산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 돈 좀 쓰면 어때서요? 남편 사업 확장할 때 집에 쓰이는 온갖 생활비 다 제 돈 써가면서 살았는데 어머님 자꾸 이렇게 저 못 살게 구시면 저 이제 시댁에도 안 올 거예요. 이게 어디서 또 시모한테 파락파락 대들고 있어? 야, 네가 번 돈은 쥐꼬리만한 돈이었을 테고 지금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은 거기에 비할 바도 아닐 텐데 어디서 감히 내 아들 돈 함부로 쓰겠다고 난리야? 너 진짜 이혼 당해볼래? 어? 이혼이요? 어머님, 지금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네, 저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이 사람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저는 시모의 언사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도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시모가 너무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저희 남편 말이 어떤 줄 아세요? 아유, 작작해. 진짜로 이혼할 것도 아니면서. 하여간에 둘이 싸우는 거 보면 귀가 아파 죽겠어. 둘 다 그만해요. 도대체 여자들끼리 왜 저러는지 몰라. 당신 그 앵앵대는 소리 이제 귀 아프니까 제발 화 좀 내지 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이 그게 뭐야? 당신이 뭐 나랑 진짜로 이혼할 거야? 어? 그럴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수그리고 나가라. 아휴, 무슨 여자가 저렇게 고집이 세?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불청객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남편도 혼자 둔 채로 말이죠. 변해버린 남편을 보면서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제가 혼자 집에 와버리니까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같이 끌고 내려간 차를 제가 들고 와버렸는데 남편이 저를 따라오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시댁은 대전에 있었기에 택시비가 꽤 나왔을 텐데도 빠르게 저를 따라오겠다며 택시를 탄 거였습니다. 그러고 남편은 그날 바로 집으로 따라와서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와도 받아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왜 따라왔어? 이혼해 우리. 당신 엄마 말대로 우리 이혼하고 각자 인생 각자 살면서 각자 버는 돈으로 살자고. 당신 사업 성공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당신 사업 늘릴 때 뒷바라지 한 건 생각도 안 하시는 당신 엄마. 나 그렇게 계속 보면서 못 살아.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당신도 아까 그러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막말한 거 아니냐고. 아이 진짜 아니지 여보. 왜 그래?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원래 당신 편 잘 들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빌게 내가. 남편은 급기야 무릎까지 꿇었고 남편은 진심으로 제 표정을 살펴가며 미안하다고 했기에 그날은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런 상황에서 저를 막대하면 바로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잘 풀고 시모와는 여전히 냉전을 치르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업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끊임없이 왔고 예약 없이는 웨이팅을 1시간 이상 해야 할 만큼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죠. 그러니 이 사람의 기고만장함이 아주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더 고개를 숙으려 하는데 그 시모 피가 어디 안 가는지 남편이 딱 그 피를 물려받은 것 같았죠. 남편은 이때부터 저를 대하는 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시댁에서 저한테 하는 꼬라지를 보이면서 이미 조짐을 보였었는데 아주 하는 짓거리가 점점 더 못 봐주겠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런 소리까지 하던 거 있죠. 야, 명색에 너 내 아내 정도 됐으면 좀 더 꾸미고 다녀라. 돈 없어? 내가 카드 줘? 카드 줄 테니까 가서 백화점 가서 옷 좀 사 입고 와. 그 동대문에서 파는 천조가리 후지게 입고 다니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안 그래? 제발 우리 격에 맞춰 살자. 어? 품위 있게 살자고.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시모는 기고만장해져서는 자기 아들 돈 함부로 쓰지 말라고 난리인데 남편이란 놈은 자기 격에 내가 안 맞다며 제발 지 카드로 돈 지랄을 하라고 난리니 말이죠. 무엇보다 또 제가 하는 일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길래 말을 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했더니? 내가 왜 당신 카드를 가지고 와서 돈 지랄하는데? 당신이야말로 지금 돈 조금 번다고 그걸로 떵떵거리면서 살지 마.
사람 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 뭐라는 거야?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지. 이게 바로 당신과 나의 차이야. 당신은 여전히 그 동대문에서 못 벗어나는 게 나와의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 인간이 진짜. 당신 어디 얼마나 그렇게 승승장구하는지 보자.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반드시 큰 코 다치게 되어 있어. 제발 정신 차려.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니? 이때 남편과 저 사이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남편의 이런 기고만장함을 보고 잘못 배울까봐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애들한테는 항상 어떤 일에서든지 겸손하라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며 늘 강조를 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 일은 언제나 다 잘 되지만은 않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함께 가르쳤죠. 근데 진짜로 얼마 못 가 딱 제 말대로 되었지 뭐예요.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잘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왠 줄 아세요? 그 남편의 기고만장함이 결국에는 사달을 만들어냈거든요. 남편은 사업이 잘 돼가니까 온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잘 지냈으면 모르겠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허튼 짓을 많이 하고 다녔죠.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또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진짜 진심으로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에 새로운 사업 하나 하게 됐는데 그게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될 것 같아. 그거 하나 대박 나면 지금 식당은 그냥 접어도 될 만큼의 사업이란 말이지. 폼나게 그냥 밥 장사 다 때려치우고 영화제 다니면서 인생 폼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기대해. 뭐? 무슨 사업을 또 벌린 거야? 지금 있는 식당 2개나 좀 잘 운영하지. 아, 이번에 아는 형님을 좀 알게 돼서 연예 기획사에 투자하게 됐어. 여보 알지? 기획사는 한번 빵 터지면 아주 돈 쑥쑥 모으는 거. 기대하고 있어. 내가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서 하는 거니까. 저는 남편의 이 기고만장함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식당 운영하는 것도 2개밖에 없긴 했지만 장사가 워낙에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는커녕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쏘다니기에 바빴거든요.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혼자 성공에 취해버린 남편은 제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결국에는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당시 저는 남편 사업은 남편 사업이고 제 일도 점점 방송에 협찬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아지면서 바쁘게 일을 하며 보낼 때였어요. 그리고 손님이 많아지면서부터는 쇼핑몰까지 같이 운영을 했기에 일이 몇 배는 더 많아져 한참 바쁘게 지낼 때였죠. 그래서 남편의 사업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에게 아주 큰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하며 자기 성공에 취해 살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술에 떡이 된 채로 집에 들어와서는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때 애들 둘 다 씻기고 재운 직후였기에 소란을 피우는 남편을 보면서 화를 냈었어요. 여보 왜 이래? 술 취했으면 곱게 들어가서 잠을 잘 것이지. 웬 소란이야. 에이봐, 당신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난 망했어. 이대로 완전히 다 망해버렸다고. 이제 어떡해. 이제 난 어쩌냐고. 남편은 진심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이야기를 했고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터졌다는 걸 그제서야 느끼고는 얼른 가서 물었어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나랑 같이 일하는 그 셰프가 우리 식당을 아주 탈탈 털어놓고 갔어. 아주 죄다 탈탈 털어놓고 갔다고. 이제 난 망했어. 난 다 망했다고. 뭐? 무슨 말이야 그게? 제대로 말해. 그 셰프가 자기 SNS에다가 우리 식당의 실체라면서 온갖 내용을 다 써놨어. 그러면서 지금 거기 직원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나 완전 망하게 생겼다고.
저는 남편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어서 일단 얼른 그 셰프의 SNS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나 거기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 셰프가 쓴 내용은 대략 이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와 제 음식을 믿고 식당을 이용해 주신 수많은 손님분들께 이 식당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셰프의 양심을 걸고 더는 이 더러운 곳에서 일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바이니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이곳은 위생상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악덕 대표는 수도세 아껴라, 전기세 아껴라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대며 주방 내부 청소를 꼼꼼히 하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방은 기름때와 곰팡이로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홀만 신경 쓰는 앞과 뒤가 다른 인간이에요. 둘째, 직원들의 임금이 수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악덕업주 전 대표는 매번 다음 달에 주겠다며 이야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5개월이 넘도록 모든 직원들의 임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전 대표는 저와 식당 2호점을 낼 당시 계약을 하면서 약속한 연봉이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이름과 명예로 시작된 식당이기에 제 브랜드 값으로 받아야 할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를 이야기하니 쌍욕을 하며 저를 거지 취급했습니다. 넷째,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악덕업주 전 대표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직원들을 무시하며 날마다 쌍욕을 날리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얼차례 시키며 엄청난 갑질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로 전 대표와 계속해서 싸워왔지만 제 의견이 직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제 이름과 셰프라는 직업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폭로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식당 이용에 있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제 음식을 믿어주셨던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양심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공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셰프가 올린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 모든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사실 확인부터 해야 했기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그랬어? 당신 정말로 지금까지 식당 운영하면서 이렇게 운영한 거냐고. 남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만 푹푹 쉬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정말로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정말 제 남편이었지만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적어도 남편은 성공에 취해 살긴 했어도 집 안에서만큼은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들에게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절대로 밖에서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남편의 식당은 그대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 셰프가 양심글을 올리자마자 식당에 대한 악플들이 삽시간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거기엔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그나마 이 사연 속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추려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양심 없는 악덕업주야. 니네 식당에서 돈 써준 대가로 얼차례 좀 받자. 아, 퇴! 지난주에 먹고 왔는데 갑자기 오바이트 나오려고 함. 나 내일 식중독 걸리면 저 인간 때문임. 와, 여기 무서운 곳이었네. 어쩐지 직원들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더니만 받은 만큼 일하고 있던 거였네.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전 대표에게 먹입시다. 전 대표가 먹을 수 있으면 손님들도 먹을 수 있는 거 인정. 안녕히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나락이 인생 꿀잼. 이런 식의 내용들이 허다했어요. 그 외에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당은 식약처에서 점검까지 나와 위생 상태에 싹 걸려 영업 정지까지 걸려버리면서 정말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는지 식당을 되살리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업 정지를 풀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갔고, 그 뒤로 밀린 직원들 월급부터 시작해서 다른 유명한 셰프를 섭외하기 위해 우리 집 담보대출부터 시작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이란 돈은 다 끌어모았지만 결국에 식당은 다시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나마 남편은 식당을 접고 나서 전에 투자를 해놓았던 연예기획사에 희망을 다 걸고 있었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그것마저 사기 사건으로 남편의 모든 돈은 다 털리고 말았죠. 남편이 알게 되었다던 그 형님은 남편에게 받은 투자금까지 꿀꺽했을 뿐 아니라 그 연습생 아이들 부모들에게 연습비라며 돈까지 갈취해 사기를 쳐버리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남편은 그제서야 지난날에 자신의 기고만장했던 모습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진짜 당신 말대로 내가 겸손했어야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면 할수록 고개를 숙였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난 진짜 쓸모없는 놈이야. 난 진짜 구제불능이야. 살고 싶지가 않다.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 여보, 미안해. 당신도 고생시키고 우리 애들한테도 면목이 없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정말 후회를 많이 하면서 반성을 깊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당당했던 기세가 쑥 빠져버려 하루하루 맥없이 지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좀 그렇게 지내도록 냅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이때 제대로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깨달아야지만 더 사람 됨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한동안은 우울하게 지내더라도 좀 놔뒀어요. 근데 그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이렇게 남편의 사업이 망할 줄 모르고 아파트 전세를 하나 구하려고 계획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집 당첨이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한 상황에서 되어버렸고, 원래 같았다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을 텐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죠. 거기에서 남편은 더 시무룩해지고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완전히 망하라는 법은 없다고 당시의 남편의 상황이나 우리 집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친정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가는데 보태라며 1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집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집이 해결되었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우울해하며 하루하루를 폐인처럼 지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다시 마음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실패를 맛본 다음엔 반성하고 자아 성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우울하게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젠 더는 의기소침해서 지내지 말고 일단은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이거 쓰면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 그리고 또 막 무리해서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할 생각보다는 지금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우리 애들한테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노력해봐. 집도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됐잖아. 그럼 된 거지. 그러니까 어깨 펴고 우리 애들한테 부끄러운 아빠 되지 말고 이제 진짜 멋진 아빠 되어봐. 자기야,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여보. 이래서 사람들이 가족이 최고라고 하는 건가 봐.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내 옆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나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편, 우리 아이들에게는 존경할 만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저는 그렇게 남편을 다독여 주었고, 다행히 남편은 제가 해준 위로의 말을 통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건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를 구하고 제 돈과 카드를 쓴 것에 대해 고맙다며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제 카드를 조심스럽게 쓰는 듯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치를 부려대기 시작했고 밤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어요. 무엇보다 어느 날은 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왔길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차냐고? 아, 이거? 하나 샀어. 사업 좀 다시 시작해보려는데 일단 무시 안 당하려면 구색은 갖춰야 하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 이건 완전히 풀 할부로 산 거니까. 내가 앞으로 다 갚아 나갈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뭐? 갑자기 사업은 또 무슨 사업? 그리고 아직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돈을 구해서 이 차값을 갚아 나가겠다는 건데. 아, 또 잔소리. 내가 알아서 해, 내가. 하여간에 자기 돈 좀 쓰게 해주는 걸로 되게 갑질하네, 진짜. 뭐라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예전에 사업이 잘 될 시절에 아나무인 태도가 또다시 나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언제적 대표인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대표인 양 행세 부리는 태도가 어이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더는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서 더는 이 사람과 살 기력이 안 나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아이들을 생각해 참아왔지만 결국 제 한계에 다다르게 한 건 남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여기에서 더 남편이 변하지 않고 이 관계가 끝내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며칠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에게서 듣게 된 친정의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길래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듯 했던 친정에서도 그간 정말 힘든 일들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기계 사업을 아빠의 중마고 한 분과 같이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두 분이서 또 손을 잡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친구분이 갑자기 배신을 때리고 같이 사업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다 들고서 튀어버린 거였습니다. 빚까지 내서 사업 자금을 만들었던 아빠는 한순간에 돈을 다 잃어버린 채로 빚더미에 내려앉았고 그 돈을 다 해결하고 갚느라 살던 집까지 다 팔아버린 채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부모님은 어렵게 컨테이너를 빌려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랑 제 남동생이 알면 큰일 난다면서 친정아빠가 극구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엄마가 컨테이너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 결국 못 참고 저에게 하소연을 한 거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 전세 구하는데 보태라며 1억을 보태준 친정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그때는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한 상황이었기에 여차하면 차라리 이 집을 다시 내놓고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이혼은 고민 중이었기에 저는 우선 남편의 반응을 보고서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응을 보며 저는 이혼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이야기할 기회를 찾고 있던 중에 웬일로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 약주를 한 잔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아직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에 전 얼른 가서 남편에게 친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1억을 도와드려야겠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 태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주 기가 차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장인어른은 무슨 생각으로 사업을 또 벌리려고 하신 거야?
나이 그 정도 먹었으면 그냥 곱게 늙을 걱정이나 하실 것이지. 왜 그 나이에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 블루스를 치신 건지. 그리고 당신은 그럴 돈이 있으면 나 사업 자금으로 좀 돕던가. 아니면 진작에 우리 부모님 집이나 좀 얻어줄 것이지. 그걸 자기 부모님이라면서 1억을 갖다 줄 생각을 해?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우리 부모님은 당신 부모님 아니야? 차별을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당신 그거 상당히 경솔한 생각이야. 아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기생충도 아니고 말이야. 그걸 왜 딸한테 말해?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지 말이야.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아유, 우리 부모님만 불쌍하네 아주.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저는 진짜 이게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 순간부터 적어도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닌 짐승 이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부모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부모님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그날로 저는 이 인간에 대해 속전속결로 참 교육에 나섰답니다. 저는 우선 남편이 집을 오래 비우는 날을 기회로 잡기 위해 보고 있었는데 마침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외출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나 오늘 늦게까지 회식하다가 들어올 거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나 찾지도 마. 뭐? 당신이 무슨 회식? 백수 주제에 무슨 돈이 있다고 또 사업을 하겠대? 이 여자 말 또 참 예쁘게 한다. 어?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 받아주기로 했다. 어쩔래? 그러니까 당신은 있을 때 잘해. 네가 나 같은 남편 어디 가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진짜 꼴랑 그거 카드 빌려주고 자기 집 명의로 전세 얻었다고 꼴값을 떤다. 꼴값을 떨어. 야, 사업은 뭐 아무나 하니? 너 같은 인성 가지고는 또 사업해봤자 무조건 또 쫄딱 망하게 되어 있어. 안타깝네. 니네 어머니 돈까지 죄다 말아먹을 게 눈에 너무 훤히 보여서 말이야. 아휴, 뭐 어쨌든 너네 어머니가 사업자금 해준다고 해도 난 전혀 개의치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 그리고 뭐 앞으로 더 간섭할 일도 없긴 하겠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될 거야. 참나? 그래, 알았다. 남편은 별 상관없다는 듯 비웃고는 나가버렸고 저는 남편의 비웃음이 며칠도 안 돼서 비굴한 눈물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전 바로 남편의 짐들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입던 빤스부터 시작해서 정장, 추리닝 화장품, 심지어 그 인간이 쓰던 탈모 샴푸까지 싹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사진까지 모두 다 싸서 정리했죠. 그러고 나니까 늦은 밤이 되어 야간에 운행하시는 기사님을 섭외해 모든 짐을 다 실어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남편 짐이 싹 빠지니까 내 가슴 속에 묵어있던 응어리가 싹 다 씻겨나간 것처럼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 짐을 보내자마자 시모에게 문자를 넣어놨죠. 어머님, 늦은 시간이라 제가 전화는 못 드리겠고요. 저 더 이상은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잘난 아들이랑 더는 못 살겠어서요. 짐 전부 다 싸서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그거 받으시고 아드님하고 손 붙잡고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어머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주셨다면서요? 어떡한데요? 어머님 노후는 그 대출금 갚느라 빠듯하시게 생겼네요. 말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아무튼 잘난 아들이랑 행복하게 만수무강하면서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싹 다 바꿔버렸죠. 그리고 새벽 4시가 넘어서 남편이 집에 왔는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몇 번에서 안 되니 초인종을 눌러댔고 초인종도 다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제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야, 뭐야? 왜 집 현관 비밀번호가 안 먹혀? 그리고 당신 카드값 안 냈어? 오늘 카드 안 되던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집으로 내 짐 보냈다고 연락 왔던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 하여튼 나 지금 너무 추우니까 빨리 문 열어.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그때 당시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고 저는 역시나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기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회식한다고 전화도 하지 말라며 그래서 연락 안 한 건데? 그리고 분명 나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였다 이 인간아. 그리고 카드는 내가 정지시켰어. 너 이제 내 카드 못 써. 내가 지금까진 네 인생이 하도 불쌍해서 쓰게 해줬는데 넌 지금까지 보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돈에 대한 개념도 없이 사람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살더라고. 그래서 정지시켰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 집도 내 명의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 길로 나가서 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자든 지하철에서 노숙을 하든 아님 너네 어머니 집으로 가든 알아서 하세요. 뭐?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뭐, 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선의를 베풀었으면 그걸 감지덕지 여기고 고마워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아나무인의 적반하장으로 나와? 너 이제 보니까 니네 부모 피 그대로 물려받았더라. 내가 이 정도로 해줬으면 애들 아빠로 책임감 있게 살았어야지. 근데 넌 아예 글러먹었어. 넌 구제불능이고 니네 부모랑 똑같아. 끊어. 저는 남편의 다음 이야기도 더 듣지 않고는 전화를 끊고 아예 핸드폰까지 꺼버렸어요. 그 뒤로 남편은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댔는데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은 좀 참더니 남편이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당신 그 정도만 해라 진짜. 나 지금 며칠째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너 아직도 내 말 뜻 이해 못했니? 내가 네 짐들 니네 부모님 집으로 싹 다 보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아직도 이해를 못했으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너랑 나 앞으로 끝이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우리 애들 눈에도 띄지 말고. 이혼 서류는 다 작성해서 니네 집으로 보낼 거니까 받으면 곱게 사인하고. 야, 이혼이라니? 왜 이래 당신?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그런 말을 왜 함부로 해? 함부로라고 했니 지금? 내가 이 말 함부로 꺼낸 것 같아? 이런 노래가 있다 이 인간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 어리석은 놈아. 부모도 기생충 짓 하더니 너까지 급히 물려받아서 참 꼴이 안 되게 됐다. 다신 우리 보지 말자. 끊어. 당황해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바로 이혼 서류까지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인간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는 저한테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더는 그 인간에게 속을 죄가 아니었기에 그대로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남편 쪽에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고 경제 능력이 저보다 월등히 떨어지고 아이들과 유대감도 떨어졌던 그 인간은 저에게 양육권까지 넘겨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그 뒤의 상황이었어요. 시댁은 제가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끝까지 자기 아들이 잘난 줄 알고 저한테 복덩이를 차버린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혼 후에 6개월이 지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정말 우스워서 혼났습니다. 아가,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겠다. 정말이지 내 아들이지만 저건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야. 아휴, 내가 네 속도 모르고 그동안 너 힘들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부디 날 용서해다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내 아들 받아주면 안 되겠니? 저 인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나 지금 저놈 때문에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만 170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 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저건 인간이 아니야. 부모 피 빨아먹는 거머리지. 네가 그립다. 그리워.
저런 걸 어떻게 참고 살았니? 아휴, 보고 싶다, 얘. 우리 손주들도 다 잘 있니? 너무 보고 싶어. 얘, 다시 우리 집안으로 와주면 안 되겠니? 에휴, 나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어머님, 지금 그 인간이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에게 다시 합치라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요, 어머님도 구제 안 되는 저 인간을 제가 왜 구제해야 되나요? 그간 그렇게 자기 아들 잘났다고 떵떵거리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죄송한데요, 제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서요.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책임지시고 괜한 사람 피곤하게 더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게 다 자업자득이에요. 시모는 엉엉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했고 저는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사업한답시고 시모에게 대출금을 뜯어낸 뒤로 또 사업을 핑계로 돈을 더 뜯어내서는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나 보더라고요. 사업한답시고 맨날 유흥이나 즐기고 하니 사업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모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자기 대출금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 아들에게 투자를 해도 다 새고 없어져 버리니 저에게 제발 자기 아들 좀 구제해달라고 전화를 했던 거였죠. 그렇게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았던 시모는 이제는 자기 몸에 딱 붙은 거머리를 붙인 채로 노년을 살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안쓰럽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오길래 저는 아예 번호를 다 차단해버렸고 일체 그쪽 인간들하고는 인연을 다 끊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저는 새로운 집으로 아이들과 이사를 했고 애들을 혼자 키우면서 제 사업을 열심히 또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기생충들을 다 제거한 저는 너무나도 속이 후련한 채로 가볍게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베풀 때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으면 베풀 때도 있어야 하는 법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항상 좋은 날만 있지 않고 누구나 다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때에 맞는 좋은 인연이 되어줘야 한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전 시댁이나 전 남편은 이 세상의 이치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결국에는 거머리처럼 남의 피만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다가 결국엔 한 대 맞고는 배가 터져버린 셈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보시면서 이 세상의 이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꼭 때에 맞춰 베풀고 도움을 받을 땐 잘 받으며 현명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제 사업이 더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제가 싱글맘으로 우리 두 남매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